네, 마켓 이슈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또다시 하락 쪽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관련주 동향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스마트폰 동향 그리고 아이폰 6에 따른 영향까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만삭스 측에서 국제유가가 더 내릴 것이다, 2015년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유가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70달러 선까지 그리고 브렌트유는 8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 내놓으면서 네. 간밤에 WTI 국제유가는 이 80달러 선을 놓치는 흐름도 나타났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수급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골드만삭스 전망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 성장률의 하향 이런 것까지 적용해 보면 이런 그 전망에 이의를 달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왜냐하면 계속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셰일 오일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도 크게 감산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쪽에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러시아도 향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늘릴 것이기 때문에 비오펙 국가에서의 공급 증가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입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죠. 그리고 공급 요인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 이런 현재 상황을 고려해보면 향후 유가의 방향성은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정말 70달러, 80달러 아래로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어저께 국내 증시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다시피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작다라는 것이 더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얼마까지 내려갈지는 신의 영역이니까 중요한 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나타날지인데 그게 없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엔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공급 요인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전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감산을 통해서 가격 조정이 있지 않을까요? 오펙 내에서도요. 그게 불가능한 건가요? 일단 오펙 내부에서도 의견이 서로 많이 다른 상황이죠. 특히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일머니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분쟁 이런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는 오일머니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경제 개발, 즉 빵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스쿠크 채권 같은 것들의 발행이 쉽지 않은 이란 같은 입장에서는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전혀 감산할 만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사우디가 아예 패권을 쥐고 석유 그 생산량을 감소를 시켜서 유가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보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같은 신흥국들도 지금 경제 개발을 위해서 석유의 생산을 추가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요인 자체가 오펙에서도 쉽게 줄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조정하겠다라는 생각보단 석유를 많이 팔아서 이 돈을 가지고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중동 국가와 이머징 국가들 때문에 쉽게 이 판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비용으로 기존의 이제 생산분보다 오펙 국가에 생산한 것보다 더 한 10달러가량 낮은 비용으로 셰일 오일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감산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생산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시장 내에서도 관련된 주가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슐럼버거 같은 미국 내 제1위의 석유 개발 업체의 최근 주가 동향도 많이 깨진 상황이고요. 또 코노코필립스와 같은 업체, 그 미국 내에서의 석유 개발 업체도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분명히 주가 기준으로는 모든 정유업체, 석유 개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주변 상황들로 놓고 봤을 때 감산까지 단행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유가가 추가적으로 정말 공격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양상이 아니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유가가 내리면서 종목들의 주가도 내리는 게 있지만 네. 사실 유가가 내리면서 저희 같은 소비자들은 상당히 좋아요. 맞아요. 제가 아시는 기름값. 분들도 기름값이 내렸다라면서 막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이에 따라서 종목별로도 아마 수혜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혜주와 피해주를 골라본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중립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는 다소 중립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수혜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건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업종이 뭘까요? 바로 항공업종과 해운업종 같은 운송업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운송업종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석유 비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석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세이브되는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두바이 유가와 항공 유가인데요. 최근에 이제 항공유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선박 유가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종을 살펴봤을 때 실제로 더 수혜가 돌아가는 건 비용 측면에서 항공기보다는 해운업종 쪽의 유가의 민감도가 더 높거든요. 즉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영업이익률에 반영되는 그 강도를 보면 해운업종이 더 높다라는 쪽에서 항공업종보다는 해운업종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유가 하락의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업종으로는 석유화학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정유업종 같은 것들이 피해업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긴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린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뭐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들 업종의 종목군들의 주가가 너무 미리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수혜 업종 쪽에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해운 업종 내에서 과연 수혜가 나타날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좀 더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혜주와 피해주까지 나눠봤고요. 그 안에서 해운업종 내에서 수혜주 움직임 좀 더 살펴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 자,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다. 일단 시장이 좀 포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떤 내용이고 그 영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그게 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 예상치인데요. 2013년과 2014년에 폭증한 이후에 2015년, 16년, 17년에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향후 전체적인 물량은 크게 늘지 않더라도 해외 쪽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이 해외 진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상대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 애플, 삼성, 그리고 구글과 애플, 구글과 MS 이런 쪽의 소송들이 계속 각하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흥국들이 점점 뒤를 치고 나오면서 앞에 나가고 있는 선도업체들이 우리들끼리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겠다라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은 중국 내수만 다 잡아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가져갈 수 있으나 실제로 성장을 더 이끌어 나가기 위해선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인도와 같은 새로운 이머징 마켓을 뚫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도업체들의 견제가 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둔화 요인이고요. 두 번째 둔화 요인은 이머징 국가 쪽에서 통신 장비의 투자를 빠르게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지금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를 쫓아가면서 기술력은 많이 높아졌고 만드는 기기도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하이엔드 제품들이 포지 제품이라는 거죠. 근데 포지가 갖춰진 국가가 지금 전 세계에도 1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보면 결국은 이머징 마켓 쪽에서 성장 동력이 높지만 이쪽은 통신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것이고요. 선진국에서는 기존 선제업체들의 견제가 들어가면서 중국 업체들의 상대적인 탄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의 이러한 선방이죠. 선방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완제품 시장에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중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업체들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국내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는 가격 경쟁력 쪽에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관점에서 국내 시장에는 중국 업체들이 예상치를 채우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최근에 애플에 밀리고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리고 있는 양상임을 고려해 본다면 완제품 쪽의 흐름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뭔가 타겟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제품 쪽은 그렇다 치고요. 그럼 부품주는 어떨까요? SK 하이닉스나 LG 이노텍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은 또 어떻게 봐야 되죠?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눠서 볼까요? 네. 부품, 그다음에 설비 투자, 완제품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제품에 공급하는 고급 부품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미들엔드, 로우엔드 쪽으로 얼마만큼의 부품을 잘 공급하느냐, 얼마나 또 가격을 낮춰서 공급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삼성전기의 베트남 공장의 실적이 앞으로 이제 가시화된다면 삼성전기 같은 종목군들도 괜찮아질 것 같고요.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스마트폰 부품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전장 부품으로 얼마나 빠르게 돌아서는지, 실적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 종목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 쪽에 장기적으로 무게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살펴봐야 될 건 완제품 쪽인데요. 완제품 쪽에서는 이제 하이엔드 제품 쪽에서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미드랜드 쪽으로 얼마나 국내 완제품사들이 잘 들어가는 여부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주가가 시장 수익률 정도에서 맴돌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비 투자 쪽인데요. 최근에 한미반도체라든지 중국 쪽으로 새롭게 진출한 종목군들의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이들 종목의 탄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핵심 부품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되 이들 종목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가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에 대한 소식 보도록 하죠. 네. 후강통 결국에 어제도 시작을 못하면서 이번 달에는 일단은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늦춰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중국 증시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돈들이 다시금 또 우리 증시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듭니다. 국내 수급적인 영향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핵심이 말이죠. 후강통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우리 시장 내에 수급이 불안하다든지 실적이 불안하다든지 굉장히 다각도적인 요인으로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공매도가 되었든 실제로 외국인들의 진성 매도가 되었든 지금 매도 이유는 후강통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후강통 때문에 빠진 부분은 되돌릴 수도 있겠으나 실적 우려라든지 경기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접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제한적이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후강통이 미뤄졌기 때문에 국내 수급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우려도 후강통 때문에 앞으로 좀 가중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이와 비롯해서 추가 경기 부양책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함께 봐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후강통 관련돼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요인이 없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요소로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오늘 최경환 부총리 얘기를 어제 살펴보게 되면 경기 부양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시각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정부 쪽에서 나올 거고 또 경제활성화법 이런 것들이 통과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혜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전체 시장을 받치기에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의 유동성에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정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기대감은 가져보되 그것을 밀어올릴 수 있는 외국인 수급이 받쳐지는 시점에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의 방향성 자체는 정부의 정책적으로 보되 들어가는 매매의 타이밍은 외국인 매수의 진입 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외 시장의 이슈들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이제 주식시장 대응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짜보도록 하죠. 시장선 전략 이어갑니다.